이현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새벽 2시 47분.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불빛은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 위에 정확히 내리쬐고 있었다. 현관 밖에서 굽이 높은 구두 소리가 들렸다. 가볍게, 마치 일부러 발걸음을 늦춘 듯 했다. 자물쇠가 2바퀴 돌고 문이 열렸다. 임미가 현관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적절히 연출된 피로감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거실의 불빛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아직 안 잤어? 기다렸어. 구두를 벗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이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옷걸이에 걸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분기 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어. 팀 전원이 아까까지 야근했어. 이현이 말했다. 응. 그녀는 침실 쪽으로 2걸음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며 물었다. 밥은 먹었어? 부엌에 남은 반찬 있어. 데워줄까? 됐어.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이현은 그녀가 옷장을 여는 소리, 이어서 화장실 물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다시 나왔을 때 이현은 일어나 탁자 위의 영수증을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야근하는데 이게 필요해? 임미는 고개를 숙여 영수증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영수증에는 성인용품 코너 초박형 1BOX라고 인쇄되어 있었고 시간은 오늘 밤 9시 40분, 장소는 롯데몰 지하 1층 편의점이었다. 그 영수증은 그녀의 코트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이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바닥에서 주운 것이었다. 동료를 대신해서 산 거야. 의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소주, 우리 팀 인턴인데 자기가 사기 쑥스러워해서 내가 대신 사줬어. 소주가 오늘 밤 같이 야근했어? 응. 아까는 팀 전원이 있었다며.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입술이 2번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 여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 3년, 이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임미유 그가 말했다. 내 가방에 콘돔이 있어? 동료를 대신해서 샀다고 했지? 그럼 말해봐. 오늘 밤 너희 회사에서 야근한 사람들 중에 누가 이걸 필요로 하는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현은 휴대폰을 들어 문자 메시지 화면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롯데마트 멤버십에서 보낸 구매 내역 알림이 떠 있었고 시간과 금액이 영수증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는 이 스크린샷을 그녀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내가 직접 산 물건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멤버십에 연동돼 그가 말했다. 다음에 거짓말할 때는 그걸 먼저 생각해봐. 임미의 어깨가 처졌다. 팽팽했던 그 줄이 끊어진 듯 했다. 그녀는 소파 팔걸이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머리카락이 얼굴 반쪽을 가렸다. 장 과장이야. 의 그녀가 말했다. 너희 부서 그 결혼한 장 과장. 응. 이현의 가슴 한복판이 무언가에 막힌 듯 답답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아프지는 않았다. 이상했다. 그는 자신이 미쳐 날뛰고 물건을 부수고 결혼사진을 벽에서 찢어버릴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서 그녀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잘못한 초등학생처럼. 얼마나 됐어? 그가 물었다. 6개월. 6개월, 그의 머릿속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다. 6개월 전 그녀가 잦은 야근을 시작했고 6개월 전 그녀가 새로운 향수를 바꿨으며 6개월 전 그녀가 자기 전에 휴대폰을 엎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그때 신경 쓰지 않았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밤 그와 함께 있었어? 응. 회사에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다. 호텔에서. 이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혼하자. 그가 말했다.
인미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시울은 붉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헌, 내가 잘못한 걸 알아. 하지만 뭐. 너 먼저 진정할 수 없어?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그가 그녀를 끊었다. 너는 6개월 동안 바람 피우고 오늘 밤 그와 호텔에 갔다가 돌아와서 야근했다고 말했어.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헌은 그녀가 우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일지 않았다. 그 느낌은 이상했다. 마치 유리창 너머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듯했다. 내일 변호사를 찾을게, 그가 말했다. 짐 좀 챙겨서 며칠 동안 먼저 나가 살아. 이헌, 그만해. 그는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짝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을 때 무릎이 갑자기 풀리는 듯했다. 바닥은 차가웠고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어 그녀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아마 그 장 과장에게 전화하는 것일 것이다. 이헌은 씁쓸하게 웃었다. 3년 전 결혼할 때 누가 그랬더라. 우리는 모범 부부라고,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 커플이라고. 그때 인미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매우 달콤하게 웃고 있었다. 새벽 3시 반, 그녀는 떠났다. 이헌은 문이 닫히는 소리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서재 바닥에 앉아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 장명원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그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동료였고 평소에는 고개만 끄덕이는 사이였다. 그의 카카오톡은 3일간 공개였고 가장 최근 게시물은 오늘 오후에 올린 것이었다. 사진은 커피 한 잔이었고 위치는 롯데몰이었다. 글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가로운 오후의 도피. 아래에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아내와 데이트 중이에요. 그가 웃는 이모티콘을 답글로 달았다. 그 웃는 이모티콘이 바늘처럼 그의 눈을 찔렀다. 이헌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머리를 뒤로 젖힌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이 윙윙거렸다.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죽은 듯이 그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7시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헌아, 내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그의 목소리는 쉰 채로 나왔다. 그는 두어 번 기침을 하고 나서야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어. 지금 시립병원에 계신데 의사 말로는 뇌경색일 수도 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루 휴가 내고 올 수 있겠니?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어젯밤 바닥에 앉아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온몸에 뼈가 쑤셨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눈두덩이는 푸르스름했고 입가에는 물집이 하나 올라와 있었다. 그는 간단히 옷까지 몇 벌을 챙기고 나가기 전에 인미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번 주에 수속하자.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나 시골 내려가.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운전하며 3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그 영수증과 웃는 이모티콘이 계속 맴돌았다. 고속도로 위의 차들이 하나둘 앞지르며 지나갔다. 그는 창문을 내리고 찬바람을 맞았지만 눈은 여전히 뻑뻑했다. 시립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였다. 어머니는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일어서려다가 다리가 풀리는 듯했다. 이헌이 그녀를 부여잡자 그녀는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의사가 뭐래? 경미한 뇌경색이래. 발견이 빨라서 의식은 청성이신데 오른쪽 몸이 움직이지 않아. 어머니가 눈을 닦았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너희 삼촌이 집에 있었더니 다행이지. 이헌이 병실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코에 산소호흡기를 꽂은 채 누워 계셨고 오른쪽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 입을 열었고
왼쪽 손이 살짝 올라갔다. 이헌이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아 그 손을 잡았다. 아버지, 괜찮아요. 의사가 잘 회복하면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아버지는 눈을 깜빡이며 목구멍에서 흐릿한 금 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뒤에서 눈물을 닦았다. 이헌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의사는 입원비로 먼저 2천만 원을 내야 하고 이후 재활치료는 회복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시립대학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권했다. 그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잔고는 충분했다. 하지만 결제하려는 순간 이 카드가 임미와의 공동 계좌라는 것이 떠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도 결제했다. 결제를 마치고 나오자 휴대폰이 진동했다. 임미가 보낸 문자였다. 기헌, 아버님 어떻게 되셨어? 과일 좀 사서 병문안 가려고 했는데.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가 또 보냈다. 어젯밤 일은 제대로 얘기하자. 이혼하고 싶지 않아. 이헌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무시했다. 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한 의사가 그를 불렀다. 이헌 씨. 잠깐 이쪽으로. 그는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문을 닫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헌 씨,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의 건강보험 카드가 사용이 안 돼요. 계좌가 동결됐다는 메시지가 떠요. 혹시 연체된 대출이 있으신가요? 이헌이 멈칫했다. 무슨 대출이요? 작년 11월에 건설은행에서 2천만 원짜리 소비자 대출을 받으셨는데 보증인이 이헌 씨로 돼 있고 아버님이 공동 상환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3개월 연체 상태라 은행에서 연동 계좌를 전부 동결했어요. 이헌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어요. 의사가 놀랐다. 그럼 개인정보 도용일 수도 있겠네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아버님의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부담이 클 거예요. 이헌은 의사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이 말하기를 그 대출은 작년 11월에 모바일 뱅킹으로 신청되었고 승인된 휴대폰 번호 끝자리는 XXX3이었다. 그 끝자리는 임미의 것이었다. 이헌은 복도에 서 있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고객님, 이 대출의 입금 계좌번호 끝자리는 XXX9이며 고객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확인됩니다.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댔다. 복도에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고 바퀴가 타일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삐걱거렸다. 어젯밤 그 영수증이 갑자기 무언가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작년 11월, 임미가 가방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 그는 집에 돈이 빠듯하다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자기 돈으로 산다고 했다. 그동안 그녀는 가방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녀는 이미 2천만 원을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신용정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는 모바일 뱅킹 기록을 뒤졌다. 그 돈은 그녀의 계좌에서 나간 후 한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정확한 명칭은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사업자 등록 정보 사이트에서 그 계좌번호를 검색했고 연결된 회사명은 원앙건자재였다. 대표자는 장명원. 장명원. 바로 그 웃는 이모티콘의 주인공. 이헌은 그 이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바람피운 것은 인정했다. 그녀가 자신을 속인 것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을 담보로 삼고 자신의 신용으로 그녀의 불륜 상대 회사를 차려줬다. 지금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건강보험은 사용할 수 없다. 그는 휴대폰을 잠그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복도 끝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헌아? 거기 있니? 그가 걸어갔다. 어머니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고 얼굴의 주름이 몇 겹 더 깊어진 듯 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내 아버지 주무셨는데 아까 간호사가 건강보험이 좀 문제가 있다며? 내 아버지 카드가 안 돼. 어떻게 된 거니?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제가 해결할게요. 돈이 좀 필요하면 엄마가.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할게요. 그는 어머니를 병실로 데려가 앉힌 후 계단실로 걸어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비상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어렴풋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임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2번 울리자 그녀가 받았다. 이현. 아버님 어떠세요? 정말 걱정돼서. 임미. 그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너무 평평해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작년 11월 내가 건설은행에서 내 명의로 2천만 원을 대출받았어. 그 돈은 장명원의 회사로 들어갔어. 아버지 건강보험이 동결됐고 입원비는 전액 자비로 내고 있어.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어? 전화 넘어가 3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이현, 그 돈은 내가 그에게 빌려준 거야. 3개월 안에 갚겠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게 뭔데? 그가 갚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야? 아니면 내가 알아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야? 정말 일부러 속인 게 아니야. 내가 호텔 프런트에서 콘돔을 살 때 나를 생각했어? 내가 아버지를 담보로 삼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어? 그녀가 말을 잃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하나, 둘. 지금 어디야? 그가 물었다. 회사에 있어. 장명원은? 그도. 여기 있어? 좋아, 그가 말했다. 기다리라고 해. 내가 오후에 돌아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계단실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은 흐린 하늘이었고 시골 마을의 건물들은 높지 않았다. 멀리서 굴뚝 하나가 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닥의 실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연결하고 있었다. 바람, 대출, 장명원의 회사, 아버지의 건강보험 동결. 이것들은 마치 풀 수 없는 매듭처럼 얽혀 있었다. 하지만 그 매듭을 푸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돌아가서 그들의 면전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계단실에서 나와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잠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조심히 운전하라고 했다. 아버지가 깨어나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다. 힘은 약했지만 입술이 움직였다. 이현은 몸을 굽혀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와. 먹자. 내일 저녁에 올게요. 아버지가 손을 놓았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가지 생각을 계속했다. 장명원이 그 2천만 원을 어떻게 썼을까? 원앙건자재는 작년 11월 말에 설립된 회사였고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지만 실제 납입은 없었다. 일종의 유령 회사였다. 그 돈은 아마도 여전히 그의 계좌에 있거나 아니면 이미 빼돌렸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지금 돌아가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시내로 향했다. 오후 2시, 그는 차를 임미의 회사 건물 아래에 주차했다. 그녀는 회계팀에서 일했고 건물 15층에 있었다. 장명원의 인사팀은 12층에 있었다. 그는 올라가지 않았다. 차 안에 앉아 기다렸다. 약 10분 후 임미가 내려왔다. 그녀는 낙타색 코트를 입고 머리는 묶여 있었으며 어젯밤보다 훨씬 정신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차 옆으로 걸어와 창문을 두드렸다. 이현이 창문을 내렸다. 이현, 다른 데서 얘기하자. 장명원은? 위에 있어? 그가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 해? 내려오라고 해? 임미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으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5분 후 장명원이 건물 현관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생각보다 키가 작았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정중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가 다가와 이현의 차문 밖에 서서 몸을 굽혔다. 목소리는 매우 온화했다. 이현 씨, 이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사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겨서요. 사과드립니다.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뭘로 갚을 건데? 이현이 차에서 내려 문을 닫았다. 장명원이 몸을 곧게 펴며 얼굴의 미소가 약간 사라졌다. 다음 달에 입금될 돈이? 내 회사 자본금 5천만 원의 실제 납입은 제로야. 뭘로 입금받을 건데? 내 원앙 건자재 등록 주소는 롯데몰 나변적 공유 오피스잖아. 실체도 없으면서 입금이라니. 장명원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약간 차가워졌다. 이현 씨, 흥분하지 마세요. 이 일은 제대로 얘기합시다. 흥분 안 했어, 지현이 말했다. 내가 필요한 건 3가지야. 첫째, 오늘 안으로 내 2천만 원을 돌려놔. 둘째, 아버지의 건강보험 담보를 해제해. 셋째, 너와 임미의 일은 내가 신경 안 쓸게. 오늘부터 너희 둘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장명원이 임미를 한번 바라보았다. 임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돈은 지금 당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써드릴 수는? 차용증은 필요 없어. 그럼? 다시 말하지만 오늘 아니야. 장명원이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아까의 정중함과 완전히 달랐다. 약간 비웃는 듯한. 이현 씨,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그 대출은 당신의 신용으로 받은 것이고 돈도 당신 아내의 계좌에서 나갔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첫 타겟은 당신 아내입니다. 고소해도 법원은 당신들의 부부 공동 채무를 조사할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당신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실 건가요? 이현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채무는 제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집에 돌아가서 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곤란한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건물 현관으로 걸어갔다. 임미는 그 자리에 2초간 서 있다가 이현을 쳐다보고 다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현, 너 먼저 아버님을 돌봐. 이 일은 내가. 너도가 이현이 말했다. 그녀가 멈칫했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장명원의 뒤를 따라갔다. 이현은 건물 현관 앞 도로변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 한 장이 그의 정강이를 스쳤다. 옆을 지나가던 두 여자가 그를 한번 쳐다보았다. 아마 싸우다가 차인 남자친구로 생각한 듯 했다. 그는 차에 돌아가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핸들에 손을 얹고 손톱이 가죽 커버를 파고들었다. 장명원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어떻게 그 일이 당신과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실 건가요? 그 말이 맞았다. 법적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부부 공동 채무, 임미가 서명했지만 그의 휴대폰과 신분 정보를 사용했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고 은행 측에 그가 직접 서명한 기록이 없는 한 그녀는 그가 승인했다고 우길 수 있었다. 그가 그 2천만 원이 임미의 임의적 조작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현은 휴대폰을 꺼내 작년 11월의 거래 기록을 다시 훑어보았다. 모바일 뱅킹 앱의 기기 로그인 기록이 하나 있었다. 그날 새벽 2시 17분 낯선 기기에서 그의 계정에 로그인한 것이다. 그는 IP 주소를 확인했고 지역은 시내 롯데몰 일대였다. 그의 머릿속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연결되었다. 새벽 2시 17분. 그 기간 동안 임미는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에서 팀 회식이 있다고 했고 늦게 돌아왔다.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그는 그 팀 회식 날짜를 확인했고
IP 주소 로그인 시간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가 잠든 사이에 그의 휴대폰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로그인 기록은 누군가가 그의 계정에 접속한 것만 증명할 뿐, 그녀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장명원 쪽에서 그 돈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우기면 그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차 안에서 1시간을 보냈다. 햇빛이 건물 사이로 이동하며 차량 내부는 점점 더워졌다. 그는 외투를 벗어 조수석에 던지고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다. 임미의 절친, 주효. 그들은 대학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고 임미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녀에게 말했다. 작년에 한 번 임미를 퇴근시키러 갔을 때 차 안에서 그녀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다. 임미가 그 계약서 양식 좀 봐줘라고 말하는 것을. 이허는 주효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하나의 실말이었다. 그는 주효의 카카오톡을 열었다. 마지막 대화는 작년 설날이었고 그녀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모티콘을 보냈었다. 그는 한 줄을 치고 지웠고 또 한 줄을 치고 지웠다.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만 보냈다. 효야, 시간 좀 있어? 물어볼 게 있어? 10분 후 그녀가 답장했다. 오빠, 왜 그래? 임미와 장명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나변 내 김력중 표시가 오래 깜빡였다. 마지막으로 한 줄이 왔다. 오빠, 알게 됐어? 응. 또 5분 후 그녀가 직접 음성통화를 걸어왔다. 이헌이 받자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마치 어딘가 구석에 숨어있는 듯했다. 오빠, 솔직히 말할게. 이 일은 내가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어. 그런데 임미가 못하게 했어. 그녀가 장명원과 작년 9월부터 만나기 시작했어. 그때 장명원이 회사를 차리겠다고 하면서 임미에게 자금을 대달라고 했어. 임미는 처음에 싫어했는데 나중에 그가 그녀에게 지분을 주겠다고 했어? 지분. 응, 원앙건자재에서 임미가 30%를 갖기로 했어. 임미는 믿고 내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어. 그런데 돈이 들어간 후에 장명원이 계속 지분 계약을 미루고 있어. 3개월째야. 임미도 최근에 조바심이 나지만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이헌은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2천만 원, 장명원이 뭐 했었어? 도박빚 갚는 데 썼어. 주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내가 몰래 알아봤는데 원앙건자재 계좌의 돈은 입금 당일 바로 개인 계좌로 송금됐어. 그 사람은 지하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장명원은 작년에 많이 잃었고 밖에 빚이 산더미야. 이헌은 운전석 등받이에 기대어 차량 천장을 응시했다. 오빠, 내가 말한 걸 임미한테는 알리지 마. 그녀도 지금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장명원이 위협했어. 돈 문제를 드러내면 대출권을 전부 임미 탓으로 돌리겠다고. 알았어. 고마워, 효야.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장명원을 찾을 거야. 전화를 끊고 그는 휴대폰을 센터 콘솔에 던졌다. 도박빚 그래서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구나. 그 2천만 원은 이미 사라진 것이었고 맨발의 사람이 신발 신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지 못한 길이 하나 있었다. 그 길은 주효였다. 이헌은 시동을 걸고 롯데몰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원앙건자재의 등록 주소는 나변적 공유 오피스였다. 그는 층수와 호실을 확인했다. 이런 공유 오피스는 낮에 사람이 많고 눈길을 끌기 때문에 무언가를 숨기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등록지가 그곳이라면 적어도 자리를 하나는 두고 있어야 했다. 오후 3시 반, 그는 그 건물에 도착했다. 프런트 직원이 누구를 찾는지 물었다. 그는 원앙건자재 장사장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방문 기록을 확인했지만 장 씨의 예약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아내의 남편이 찾아왔다고.
직원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래도 전화를 걸었다. 잠시 통화한 후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장 씨가 12층 1208호로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이헌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그는 층수 표시등이 뛰는 것을 바라보며 손바닥에 땀이 났다.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다. 오늘 이 일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건강보험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장명원 같은 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는 게 통하지 않는다. 그를 겁먹게 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했다. 복도에는 회색 카페트이 깔려 있었고 양쪽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늘어서 있었다. 유리문 위에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다. 1208호의 문은 닫혀 있었고 무광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이헌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장명원이 책상 뒤에 앉아 펜을 돌리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이헌 씨, 꽤 집요하시네요. 그 2천만 원을 내가 임미에게서 받아 지하 도박장으로 보낸 걸 알고 있어? 장명원의 표정이 변했다. 펜이 그의 손에서 책상 위로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다. 그는 2초간 이헌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누구한테 들었어?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신경 쓰지 마. 한 가지만 묻겠다. 그 돈을 되찾을 수 있냐?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거야? 주효. 그 이름이 마치 칼처럼 박혔다. 그는 한 걸음 비틀거리며 책상 가장자리를 붙잡았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욕설을 내뱉고 넥타이를 풀며 심호흡을 했다. 이헌 씨, 들어보세요. 그 돈은 확실히 없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갚을 방법이 있어요. 한 달만, 한 달. 보름. 보름이면 분명히 지금 당장 갚아. 안 갚으면 내가 그 도박장 주인을 직접 찾아갈 거야. 그 2천만 원을 전부 잃었을 리가 없지.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거야. 내 송금 기록을 들고 그를 찾아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할게. 누가 먼저 망할지 보자. 장명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미친 거야? 그가 누군지 알아? 그를 찾아간다고? 찾아갈 거야. 내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건강보험도 못 쓰고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그는 오랫동안 이헌을 응시했다. 사무실은 에어컨 송풍구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매우 지친 웃음이었다. 좋아. 내가 이겼어. 그 돈 중 1천만 원이 아직 도박장 계좌에 있어? 돌려받게 할게. 나머지는 집에서 구할게. 오늘 안으로 2천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줄게. 그리고 아버지 건강보험 해제할게. 지금 은행에 전화해서 오늘 중으로 풀겠어. 이헌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책상 뒤에 서 있었고 전체적으로 한 뼘은 작아진 듯 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한 번호를 찾아 이헌 앞에서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강 형님, 저 장명원입니다. 저번에 그 돈 중에 절반만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급해요. 정말 급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말이 오갔고 그는 네네 하며 대답했다. 전화를 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 입금될 거예요. 1천만 원. 이헌은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문가에 도착했을 때 장명원이 뒤에서 외쳤다. 이헌 씨, 임미와의 일은? 이헌이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일은 나와 상관없어. 그는 건물을 나섰다. 오후의 햇빛이 눈을 찔렀다. 그는 도로변에 서 있었고 휴대폰이 울렸다. 임미가 걸었다. 그가 받았다. 이헌, 내가 장명원을 찾아갔다고 들었어. 충동적으로 그러지 마. 임미, 이혼 서류는 변호사에게 부탁할게.
이해 없지? 전화 넘어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먹이며 들려왔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현.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회사를 차리면 지분을 주겠다고 했는데 나는 내 신용으로 2천만 원을 대출받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어? 미안해. 나한테 사과하지 마. 그가 말했다. 내가 미안한 건 아버지야. 그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건강보험 카드가 안 나오고 너는 그분을 담보로 삼았잖아.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이현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차문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와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저녁 8시, 그는 시립병원에 도착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보자 왼손을 들어 흔들었다. 이현이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다. 아버지, 건강보험 문제 해결됐어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흐릿하게 금하며 입꼬리를 움직여 웃으려 했다. 어머니가 옆에서 물었다. 회사 일은 괜찮아. 네, 그가 말했다. 다 처리했어요. 그는 인미 얘기를 하지 않았다. 2천만 원 얘기도 하지 않았다. 장명원 얘기도 하지 않았다. 오늘 밤 그는 그저 여기 앉아 아버지가 죽을 다 드실 때까지 함께하고 싶었다. 내일 다시 그 일들을 생각하자.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은행 입금 알림이었다.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메시지가 왔다. 장명원의 번호에서였다. 돈 입금됐어요. 건강보험 담보도 해제했어요. 이현 씨, 이번엔 제가 졌어요. 앞으로 보지 맙시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엎어놓고 어머니 손에서 죽 그릇을 건네받아 한 숟갈 떠서 불어식힌 후 아버지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아버지가 입을 벌려 천천히 삼켰다. 병실의 불빛은 노란빛이 감돌았고 TV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이현은 아버지의 수척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갑자기 목이 막히는 듯 했다. 그는 죽을 다 먹이고 일어나 뜨거운 물을 가지러 나간다고 말했다. 병실을 나서자 복도는 조용했다.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서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인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열었다. 그는 네 글자를 쳤다. 월요일에 수속하자.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복도 끝에서 약품 카트를 밀고 가는 간호사의 바퀴 소리가 들렸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보온병을 들고 정수실로 걸어갔다. 물이 끓어오르며 김이 얼굴에 닿았다. 조금 뜨거웠다. 잔에 담긴 술이 튀는 순간 이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피했다. 반잔의 레드와인이 그가 막 산 회색 캐시미어 스웨터 위로 쏟아졌다. 끈적한 액체가 가슴을 타고 흘러내려 카페트 위에 짙은 붉은 꽃을 피웠다. 왕아정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옷같이 예쁜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1살 반쯤 되어 보였고 자신의 손가락을 빨고 있었다. 3년이야. 진목 후 그녀가 아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 7, 8개 테이블의 손님들이 모두 멈추었다. 생각해봤어. 역시 내가 아빠로 적격이야. 진묵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가슴에 묻은 와인 자국을 바라보고 다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3년 전보다 살이 좀 붙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예뻤다. 예전 의대의 얼굴마담이었던 그녀. 그녀를 쫓던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학교 정문까지 줄을 섰다. 그가 개같이 운이 좋아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고 학교의 모든 남학생들이 그렇게 말했다. 취했어, 그가 말했다. 안 취했어, 왕아정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는 품의 아이를 다른 쪽 팔로 옮겼다. 멍멍아, 아빠 불러. 그 아이가 정말 입을 열었다. 애기 목소리로 아빠.
어떤 테이블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진묵의 왼쪽에는 그의 직속 상사인 의료기기부 장 부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술잔을 든 손이 허공에 멈췄고 눈동자가 진묵과 왕하정 사이를 오갔다. 오른쪽에는 얼마 전 알게 된 동료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매우 흥미진진했다. 왕하정, 그가 그녀의 본명을 불렀다. 3년 전 내가 떠날 때 우리는 분명히 얘기를 끝냈어. 뭘 끝냈어?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그가 익히 아는 고집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혼에 동의했어? 우리가 서명했어? 구청에 도장이 찍혔어? 진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수속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날 때는 쪽지 하나만 남겼다. 아이는 지웠다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으러 간다고, 자신을 찾지 말라고. 그는 찾았다. 미친 듯이 찾았다. 나중에 그녀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그녀는 정명양과 함께 해외로 갔다고 마음을 접으라고 했다. 정명양, 그녀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오빠, 첫사랑 그 자체였다. 내가 서명 안 했고 나도 안 했어. 왕하정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법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부부야? 지금은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돌아오려는 건데 안 될까? 장 부장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정아, 오늘은 업계 모임이니까 좀. 장 아저씨, 왕하정이 고개를 돌려 그를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저희 부부 얘기하는 거예요? 장 부장이 머쓱하게 입을 다물었다. 왕하정 품의 아이가 몸을 뒤틀기 시작하자 그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다시 진묵을 향했다. 진묵, 나 진심이야. 예전에 내가 철없었어. 멍멍이에게 아빠가 필요하고 나도. 아이 아빠가 누구야? 그가 그녀를 끊었다. 현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왕하정의 얼굴에서 그 확신이 금이 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동작은 3년 전과 똑같았다.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랬다. 내 거야. 이 그녀가 말했다.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진묵,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꼭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해? 내가 먼저 아이를 안고 와서 공개적으로 복혼을 요구했잖아. 그가 평온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애는 검은 머리에 검은 눈이고 정명양은 금발에 파란 눈에 혼혈이야. 외국인과 나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같은 테이블에 한 여성이 참지 못하고 푸하하 웃다가 재빨리 입을 가렸다. 왕하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 품의 아이가 그녀의 압박에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누구와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중요한 건 내가 돌아오고 싶다는 거야. 멍멍이에게 아빠가 필요하고 우리가 뭐. 맑은 여성의 목소리가 입구 쪽에서 들려왔다. 진묵이 고개를 들었다. 임소만이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녀는 크림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있었으며 손에는 보온통을 들고 있었다. 그녀 뒤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고 3, 4살쯤 되어 보였으며 발끝을 들고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빠, 그 아이가 눈치 빠르게 그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들었다. 진묵이 몸을 굽혀 그녀를 받아 안았다. 따뜻하고 포근한 덩어리가 그의 품에 안겼고 우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빠, 옷 더러워졌어. 도도가 그의 가슴에 묻은 와인 자국을 만지며 작은 눈썹을 찌푸렸다. 누가 그런 거야? 진묵은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안아 올렸다. 임소만이 이미 테이블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왕하정과 그녀 품의 아이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 표정은 평온했고 마치 택배 상자를 살펴보는 듯 했다. 이분은 그녀가 진묵을 바라보았다. 왕하정, 진묵이 말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임소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온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국 끓여왔어. 뜨거울 때 마셔. 그러고는 왕하정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복호는 안 될 것 같아요. 진묵은 지금 우리 아이 아빠이자 내 남편이니까. 그녀는 왼손을 들어 올렸다. 약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 반짝였다. 왕하정의 표정이 마침내 완전히 변했다. 왕하정은 그 반지를 꼬박 5초 동안 응시했다. 그녀 품의 아이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달랠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임소만의 손가락에 박혀 있었고 빼낼 수 없었다. 너희 결혼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1년 넘었어. 임소만이 자연스럽게 진묵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왼손과 나란히 놓았다. 진묵의 손가락에도 같은 디자인의 심플한 반지가 있었다. 평소에는 일 때문에 잘 끼지 않았지만 오늘 외출 전에 그녀가 꼭 끼라고 했다. 저녁에 고객을 만나서 품위를 차려야 한다고 했다. 지금에야 그녀가 말한 고객이 누구였는지 알 것 같았다. 진묵, 왕하정의 시선이 마침내 그의 얼굴로 옮겨갔다. 너는 나와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건 중혼이야. 알지? 도도가 안긴 채로 고개를 숙여 왕하정을 바라보고 다시 그녀 품의 아이를 바라보며 애기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이 아주머니 왜 화내는 거야? 아주머니가 예의가 없어서 그래. 진묵이 말했다. 왕하정의 가슴이 격렬하게 두어 번 오르내렸다. 그녀는 오늘 진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선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쇄골 위의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다. 3년 전 그녀가 유산 수술을 받을 때 남긴 것이었다. 그녀는 약물 유산이 완전히 되지 않아 다시 소파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때 진묵은 수술실 밖에서 오후 내내 기다렸다. 그녀가 나올 때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진묵, 아이가 없어졌어. 우리도 그만하자. 그는 그녀가 너무 슬퍼서 화를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녀는 떠났다. 멍멍이의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왕하정이 갑자기 전술을 바꾸며 품의 아이를 앞으로 내밀었다. 이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아? 왜 돌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아까 말했잖아. 누구와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가 상기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막혀 입술이 떨렸다. 장 부장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아정아, 우리 따로 방에서 얘기하지 그래? 여기서 이렇게... 장 아저씨는 괜찮아요. 왕아정이 그를 뿌리치며 말했다. 오늘은 이걸 분명히 하겠어. 진묵, 너 무슨 뜻이야? 3년 만에 나타나서 설명할 기회조차 안 주는 거야? 줬어, 진묵이 말했다. 3년 전 내가 쪽지 남기고 갈 때 내가 47번이나 전화했어. 내가 다 끊었어. 나중에 내 아버지가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마음 접으라고 했어? 나는 접었어. 그는 도도를 더 높이 안아 올렸다. 그녀가 좀 무거워졌다. 그런데 지금 와서 출처불명적 아이를 안고 내 동료와 고객들 앞에서 복혼하자고 해. 왕아정, 단계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아? 무슨 단계? 사과하는 단계?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수근거렸다. 이 여자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예전에 자기가 떠났다가 이제 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저 아이 얼굴 보니까 걔랑 하나도 안 닮았는데. 혹시... 왕아정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누가 수군거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테이블의 시선은 변해 있었다. 처음에 구경거리에서 심사로 바뀌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그곳에 서 있었고 진청색 원피스가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갑자기 상당히 초라해 보였다. 임소만이 이때 천천히 보온통 뚜껑을 열었다. 등뼈와 연근 국의 향기가 퍼져나오자 도도가 즉시 그의 품에서 내려와 테이블로 달려갔다. 엄마, 나 마실래. 아빠 거야. 아빠도 아직 안 마셨어. 임소만이 국자를 저으며 말했다. 진묵, 국부터 마셔. 식으면 느끼해져.
왕아정이 임소만의 동작을 바라보며 그녀의 표정이 다시 한번 변했다. 너희 어떻게 알게 됐어? 그녀가 물었다. 너와 상관없어. 임소만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내가 진묵에게 묻는 거야? 그가 대답하고 싶지 않아 해. 왕아정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너 누군데? 나와 진묵 사이에 내가 끼어들 차례야? 임소만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왕아정을 바라보며 찬찬히 한번 훑어본 후 미소를 지었다. 내가 누군지 그녀가 손에 든 국자를 보온통에 다시 넣고 뚜껑을 천천히 닫았다. 나는 3년 전 그가 48번째 전화를 걸던 날 그의 옆 응급실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인턴 의사야. 왕아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그 47번의 전화를 다 끝내고 병원 복도에 1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임소만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박혔다. 내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 그 후로 그는 자주 응급실에 와서 앉아 있었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앉아 있었지. 내가 누구를 기다리냐고 물었더니 전화를 기다린다고 하더라. 그녀가 진묵을 바라보며 평온한 눈빛을 보냈다. 반년을 기다렸는데 그 전화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 왕아정 품의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와 하는 소리가 갑작스럽고 날카롭게 터져나왔다. 그녀는 허둥지둥 달래려 했고 등을 두드리고 팔을 흔들었지만 아이는 더욱 세차게 울었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저 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얼굴이 파래지고 있어. 왕아정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울고 있었고 작은 주먹은 꽉 쥐어졌으며 입술이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당황했다. 멍멍아. 멍멍아 어떻게 된 거야? 그녀가 아이의 등을 더 세게 두드렸지만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며 울었고 목구멍에서 후억후억하는 괴상한 소리가 났다. 임소만이 갑자기 일어나 2걸음 만에 다가갔다. 그만 두드려. 내가 봐. 왕아정이 본능적으로 1걸음 물러섰다. 뭘 하려는 거야? 나는 의사야. 임소만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내 아이가 산소 부족이야. 이대로 울면 경련이 올 거야. 잘 안아. 흔들지 마. 그녀는 아이의 뒷머리를 받쳐주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꽉 쥔 주먹을 살짝 풀어주었다. 아이는 계속 울며 딸꾹질을 했지만 그녀가 자세를 조정해주자 호흡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 기저질환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어? 임소만이 진찰하며 물었다. 없을 거야. 왕아정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확실하지 않아?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가끔 이렇게 울 때가 있어? 임소만이 눈썹을 찌푸리며 아이의 손발을 살짝 만지고 눈꺼풀을 열어 확인했다. 동작은 매우 가볍고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그녀가 만지자 아이는 서서히 울음을 멈추고 흐느끼며 코를 풀었다.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는 게 좋겠어. 임소만이 손을 떼며 말했다. 심잡음이 들려? 꼭 큰 문제는 아닐 테니 배제하는 게 좋아. 왕아정은 멍하니 서서 자신의 품에서 진정된 아이와 임소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표정은 복잡해서 형용할 수가 없었다. 도도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저 아기 아픈 거야? 엄마가 봐주고 계셔. 진묵이 도도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는 조용히 할게. 엄마가 바쁘니까. 도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그의 무릎 위에 엎드렸다. 왕아정이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잘 안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삼킨 듯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진묵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진묵, 내가 멍멍이를 데리고 돌아온 건 정말 내가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도도가 내 덕분에 잘 자랐잖아. 내 마음이 아파, 알겠어? 진묵은 그 말에 응하지 않았다. 장 부장이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을 보고 재빨리 말했다.
자자, 다들 앉아서 얘기하지 그래? 서서 있기 힘들잖아. 웨이터. 의자 2개 더. 왕아정은 앉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그 자리에 서서 진묵과 임소만 사이를 시선으로 오갔다. 마침내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진묵, 너는 묻지 않을 거야? 멍멍이가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지? 그녀가 이 질문을 할 때 목소리는 매우 낮게 깔려 있었고 주변 두어 테이블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장 부장이 방금 들어 올린 술잔이 다시 내려졌다. 진묵이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물으면 내가 사실을 말할게.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딱 한 번만 묻지 않을래? 도도가 그의 무릎 위에 엎드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임소만은 테이블에 기대어 서 있었고 보온통 뚜껑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아 국의 김이 실처럼 피어올랐다. 연회장의 에어컨이 윙윙거렸고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밝은 빛을 쏟아내며 왕아정의 붉어진 눈시울을 비췄다. 묻지 않을래? 진묵이 말했다. 왕아정의 몸이 완전히 굳어졌다. 내가 떠날 때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았어. 진묵이 도도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말했다. 지금 와서 내가 한마디 물어주길 바라는 거지. 그래야 내가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왕아정, 내 발판은 내가 알아서 챙겨. 나는 밟지 않을게.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두어 번 숨을 헐떡였다. 임소만이 보온통 뚜껑을 완전히 닫으며 말했다. 국이 식었네. 집에 가서 다시 데워 마셔야겠다. 도도야, 아빠랑 외투 챙겨 입어. 네. 도도가 그의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등받이에 걸린 작은 조끼를 스스로 집으러 갔다. 왕아정은 그들 가족 3명이 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다. 진묵, 예정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 진묵이 외투를 입던 손이 잠시 멈췄다. 예정, 그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내 아이를 지웠을 때 예정을 생각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떠날 때 나는 너에게 부족하다고 정명양이야말로 내가 가갈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정을 생각했어?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다. 지금 아이를 데리고 돌아온 건 정명양이 너를 버렸기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말해봐. 도대체 무슨 예정을 생각하는 거야? 왕아정은 여러 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 품의 아이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여 한 번 보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눈시울이 눈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절대 남들 앞에서 울지 않았다. 10년 전 그녀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다. 아무리 심하게 싸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가자. 임소만이 도도의 작은 조끼 단추를 채우며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내 차 열쇠는? 그가 주머니를 더듬었다. 여기 있어? 그럼 가자. 진묵은 마지막으로 왕아정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그곳에 서 있었고 진청색 원피스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차가운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물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도도의 손을 잡고 밖으로 걸어갔다. 문가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진묵. 그 아이는 내 거야. 내가 직접 낳은 거야. 진묵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임소만도 멈췄다. 그들 가족 3명이 연회장 입구에 서 있었다. 뒤에는 수십 테이블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왕아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를 힘껏 또렷하게 발음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낳지 않았어. 멍멍이는 내가 낳은 거야. 3년 전에 나는 유산하지 않았어. 거짓말한 거야. 내가 낳았어. 혼자 낳아서 여기까지 키웠어. 정명양을 찾지도 않았고 누구도 찾지 않았어.
그냥 혼자 아이를 데리고 3년을 보낸 거야. 연 회장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다. 진묵이 몸을 돌렸다. 왕아정이 그곳에 서 있었다.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다. 한 줄기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고 턱은 치켜 올려져 있었다. 예전 학교 강당에서 그와 싸울 때와 똑같은 자세였다. 유산하지 않았어. 그녀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거짓말한 거야? 왜냐하면 그때 너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의사가 앞으로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했어. 어차피 그럴 바에는 내가 나를 미워하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나를 미워하면 나를 찾지 않을 테고, 그럼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고개를 숙여 품의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이미 울음을 멈추고 동그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하지만 멍멍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어. 아주 건강하고 밥도 잘 먹어. 그녀가 코를 풀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싶었어. 병원에 여러 번 데리고 가서 검사했는데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때 너를 다시 찾아가고 싶어졌어. 비행기 표를 살 때 손이 떨렸어. 너를 보고 싶으면서도 내가 나를 미워할까 봐 두려웠어.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어 올려 그를 바라보았다. 진묵,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단 한 번만. 지금 당장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노력해보게 해줘. 안 될까? 연 회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왕아정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비췄다. 그녀 품의 아이가 하품을 하며 작은 손으로 눈을 비볐다. 어른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진묵이 고개를 숙여 옆에 있는 도도를 바라보았다. 도도는 얼굴을 들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 개의 맑은 샘처럼 맑았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임소만을 바라보았다. 임소만은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보온통은 왼손으로 바꿔 들고 있었고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옆에 내려져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온했다. 3년 전 응급실에서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줄 때처럼. 가자, 그녀가 말했다. 도도가 곧 졸릴 거야. 응, 그는 도도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자. 그들이 연회장 대문을 나설 때 뒤에서 마침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왕아정은 쫓아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그 틈새로 그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이를 안고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며.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다. 주차장의 불빛은 희미했다. 도도는 걸음을 다 못하고 임소만의 어깨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진묵이 조수석 문을 열어 임소만이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시동을 걸자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차 안의 침묵은 백색 소음으로 채워졌다. 임소만이 도도의 안전벨트를 매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국은 아직 마실 거야? 집에 가서 데워줄게. 마실게, 그가 말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갈 때 가로등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다. 임소만이 좌석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진묵. 응. 오늘 내가 묻지 않은 건 잘한 거야? 그는 핸들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말은 사실일지도 몰라 임소만이 눈을 뜨고 앞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이에게 심잡음이 들렸지만 그 아이는 꽤 튼튼해 보였어. 큰 병은 아닐 거야? 그가 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이를 협박 도구로 쓴 건 잘못이야. 임소만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3년 전에 그녀가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한 번만 줬어도 너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의 손가락이 핸들 위에서 살짝 움츠러들었다.
앞이 빨간불이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량이 안정적으로 멈췄다. 임소만이 고개를 돌려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원망해? 그는 잠시 침묵했다. 3년 전 봄, 그녀가 전화로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는 기뻐서 전과에 밀크티를 샀다. 2주 후 그녀는 아이가 없어졌다고 했고 일주일 후 그녀도 없어졌다. 47번째 전화를 마친 그날 밤, 그는 응급실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에 남긴 말만 가득했다. 진묵,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어. 나중에 그는 알았다. 정명양의 집에서 3개의 사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겨우 의료기기 회사의 영업사원이었고 월급 800만 원의 대출 상환 후 남는 것은 300만 원이 전부였다. 그 반년 동안 그는 출근과 응급실 출입을 반복했다. 응급실은 2층에 있었고 산부인과는 5층에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지 못했다. 아마도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임소만이 따뜻한 물 2잔을 들고 그의 옆에 앉아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누구를 기다려? 아내가 전화를 기다려. 그가 말했다. 얼마나 기다렸어? 반년. 그녀가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물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그녀는 걸지 않을 거야? 다른 데서 기다려. 그는 다음 날 응급실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가지 않았다. 나중에 그는 임소만과 밥을 먹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더 밥을 먹었다. 초록불이 켜졌다. 그는 브레이크를 떼고 차량을 앞으로 미끄러뜨렸다. 원망했어. 그가 말했다. 나중에 안 했어. 임소만이 하고 대답하며 더 묻지 않았다. 도도는 뒷좌석에서 깊이 잠들어 작은 코를 골고 있었다. 차량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고 여성 보컬이 부드럽게 무언가를 노래하고 있었다. 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설 때 임소만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참,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뭐? 도도가 생후 1달 되었을 때 내가 그녀를 안고 동네 병원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어. 그 동네 병원은 왕아정 아버지가 정년 퇴직 후 근무하는 곳이야. 그가 잠시 멈칫했다. 그녀 아버지가 나를 봤어. 빔소만의 어조는 담담했다. 도도도 봤어. 내가 누구의 아이냐고 물었어. 진묵의 아이래? 그러자 그가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 차량이 주차 공간에 들어섰다. 시동을 끄자 차량 내부가 어두워졌다. 임소만이 안전벨트를 풀며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 아버지는 내가 결혼한 걸 알고 있었을 거야? 그녀가 오늘 온 걸 아마 몰랐을 거야? 그는 3년 전 왕아정 아버지가 걸어준 전화를 떠올렸다. 그가 말했었다. 진무가, 아정이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도 기다리지 마. 내 인생을 잘 살아. 그때 그는 기분이 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이미 그녀가 유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혼자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들어가자 그가 말했다. 도도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임소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도도를 카시트에서 꺼냈다. 아이가 흐릿하게 반쯤 깨어나 전말하고 중얼거리다가 다시 잠들었다. 그는 차를 잠그고 그녀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복도에 음성 인식등이 하나 켜졌고 노란 불빛이 임소만의 뒷모습을 비췄다. 그녀는 한 손으로 도도를 안고 다른 손으로 가방에서 열쇠를 찾고 있었고 보온통은 팔 아래에 끼워져 있었다. 동작은 서툴지만 익숙해 보였다. 그가 재빨리 앞으로 나서 보온통을 받아들고 다른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에게 미소를 지었다. 문이 열렸다. 집안의 불빛이 켜졌고 현관 신발장 위에는 도도의 낙서가 놓여 있었다.
비뚤비뚤하게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키가 큰 사람은 아빠, 작은 사람은 엄마, 더 작은 사람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보온통을 부엌으로 가져갔다. 임소만이 도도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나와서 부엌에서 국을 데우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진목. 응. 내가 아이 아빠가 누군지 묻지 않은 건 정말 그녀에게 발판을 주지 않으려는 것뿐이었어?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국을 작은 냄비에 따르자 가스레인지가 팥하는 소리와 함께 켜졌고 파란 불꽃이 냄비 바닥을 핥았다. 정명양은 3년 전에 결혼했어. 그가 말했다. 그의 결혼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었고 신부는 그의 대학 동기야. 임소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왕아정이 오늘 온 건 그녀가 뭐라고 하든 아이 아빠가 누군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는 불을 줄이고 국자를 저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그녀가 오늘 이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야? 장 부장 앞에서, 그렇게 많은 동료들 앞에서 아이를 도구로 삼았다는 거? 냄비 안에 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말 돌아오고 싶었다면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었어.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었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가 불을 껐다. 그녀는 가장 북적이는 자리, 가장 많은 증인들을 선택했어. 나와 그녀의 일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한 거야. 그녀가 원한 건 화해가 아니라 나를 위협해서 굴복시키려는 거였어. 임소만이 천천히 다가와 뒤에서 그의 허리를 감쌌다. 그녀의 턱이 그의 어깨에 닿았고 호흡이 가볍게 느껴졌다. 언제 깨달았어? 아까 차 안에서. 그녀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그렇게 담담할 줄은 몰랐어. 그가 국을 그릇에 담고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임소만. 응. 그날 그 물 한 잔 고마웠어. 그녀가 2초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어 국 그릇을 받아 들었다. 국이나 마셔. 말 많은 건 싫어. 국을 반쯤 마셨을 때 도도가 방에서 흐느끼며 깨어나 맨발로 뛰어나와 눈을 비비며 엄마를 불렀다. 임소만이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도도가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흐릿하게 물었다. 울던 그 아주머니는 집에 갔어? 응, 임소만이 말했다. 왜 울었어? 길을 잃었는데 이제 길을 찾았대. 도도가 아 하고는 다시 잠들었다. 그는 그릇을 씻고 부엌 불을 껐다. 침실에서는 임소만이 도도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있었고 스탠드의 노란 불빛이 그녀와 아이의 윤곽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문틀에 기대어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그가 꺼내 보았다. 낯선 번호였다. 문자는 한 줄뿐이었다. 진묵 씨, 저 정명양입니다. 아정이 일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내일 한번 뵙겠습니까? 그는 그 글자를 3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누구야? 임소만이 방 안에서 물었다. 스팸 문자야, 그가 말했다. 자자. 그는 침실에 큰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다. 임소만이 몸을 뒤척이며 손을 그의 팔 위에 올려놓았고 그녀의 호흡이 점점 고르게 변했다. 천장에는 창밖 가로등 불빛이 드리워져 흔들흔들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3년 전 응급실 복도, 형광등은 시뻘겋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벽 밑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했다. 통화 기록에는 같은 이름만이 가득했다. 임소만이 그 물 한 잔을 건네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걸지 않을 거야? 다른 데서 기다려.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이해한다.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다시 한번 진동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도도가 옆방에서 몸을 뒤척이며 입맛을 다시었다. 그는 눈을 떠 천장의 빈 무늬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7시, 그는 도도가 침대로 올라오는 무게에 깨어났다. 아빠, 아빠. 오늘 일요일이야. 공원 갈 거지?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휴대폰을 보았다. 6시 58분. 화면에는 2개의 읽지 않은 문자가 있었다. 같은 낯선 번호에서 왔다. 그는 열어보지 않았다. 갈개에 그는 도도를 들어 올려 자신의 목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해 먹고 나서 가자. 임소만이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었다. 기름이 지글지글 튀는 소리가 났다. 햇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그녀의 낡은 앞치마 위에, 도도의 양갈래 머리 위에, 식탁 위에 따뜻한 죽 위에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옆에 두었다. 화면이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같은 낯선 번호. 그는 2초 동안 바라보더니 무음으로 설정하고 화면을 탁자 위에 엎어놓았다. 누구야? 임소만이 계란 프라이를 들고 나왔다. 잘못 건 거야. 그녀는 더 묻지 않고 계란을 그의 그릇에 넣었다. 도도야, 손 씻어. 네. 아이가 쿵쿵거리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수도꼭지가 잠시 켜졌다가 꺼지고 다시 쿵쿵거리며 달려와 의자에 올라탔다. 임소만이 그의 맞은편에 앉아 젓가락으로 계란 프라이를 집어 입에 넣었다. 진목. 응. 어제 내가 말하느나 이미 내 아내와 아이가 있어라는 말. 그때 장 부장 표정 봤어? 그가 생각해 보았다. 잘 못 봤어. 장 부장 젓가락 떨어뜨렸어. 임소만이 천천히 말했다. 내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분은 휴대폰을 국그릇에 빠뜨렸다.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왕아정 임소만이 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다. 그녀가 너희 결혼했어 라고 할 때 목소리가 갈라졌어. 꽤 자세히 봤네. 그래, 그녀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내 남자가 공개적으로 자기 영토를 선언했는데 나는 예쁘게만 있을 순 없지? 현장 반응을 기록해둬야 해. 도도가 입에 계란을 가득 넣고 흐릿하게 물었다. 엄마, 영토 선언이 뭐야? 내 아빠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이라고 알린 거야. 임소만이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었다. 아, 도도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우리 가족이야. 누구도 못 가져가. 맞아,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구도 못 가져가. 그날 공원에는 사람이 꽤 많았다. 도도는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타다가 마지막에는 모래 놀이터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는 긴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고 임소만은 소세지 3개를 사왔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어 졸음이 쏟아졌다. 그는 소세지를 한 입 빼어 물었고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보지 않았다. 임소만이 휴지통을 건네며 그를 흘끗 보았다. 휴대폰 계속 울리네. 스팸 문자야. 아, 그녀도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돌려 도도를 불렀다. 소세지 먹을래. 엄마가 다 먹기 전에. 도도가 모래 놀이터에서 포탄처럼 달려왔다. 햇볕 아래서 그녀는 깡충깡충 뛰며 달렸고 양갈래 머리에 분홍색 고무줄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3년 전 응급실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다. 사실은 아니었다. 하늘은 멀쩡했다. 해는 여전히 뜨고 꽃은 여전히 피고 소세지는 여전히 맛있었다. 다만 그때는 몰랐을 뿐이다. 휴대폰의 진동이 마침내 멈췄다. 공원 방송에서 동요가 흘러나왔고 도도는 소세지를 먹으며 얼굴 가득 케첩을 묻혔고 임소만은 물티슈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그는 긴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진목 임소만이 도도의 얼굴을 닦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내 휴대폰 7번이나 울렸어. 응. 안 볼 거야? 그는 2초간 침묵했다. 볼 때가 되면 볼게 그가 말했다.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지의 먼지를 털었다. 가자. 도도가 배 타고 싶대. 가자.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나 도도의 왼손을 잡았다. 임소만이 오른손을 잡았다. 우리 가족 3명이 호수 쪽으로 걸어갔다. 도도는 가운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행복한 오리 새끼 같았다. 뒤에 남겨진 긴 의자 위에서 휴대폰 화면이 마지막으로 한 번 빛나고 꺼졌다. 호수 위로 바람이 불어와 물풀과 햇볕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의 국은 다 마셨고 그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봐야 할 것들, 답해야 할 것들, 맞서야 할 것들은 배를 타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